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 척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렸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마음가짐, 그 두 번째는 역량에 대해서 직접 역량 평가 항목하고 간접 역량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신뢰도 척도, 그리고 CWB 척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도 척도라는 거는요, 하나의 검사, 이 또 인성검사죠. 인성검사 그 자체를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응답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하위 척도가 있는데, 무응답률, 비일관성, 일관성의 정도, 과장반응, 비정형성, 네 개가 있고요. 이 중에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를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응답률은 제일 쉬우니까 무조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만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 반응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2개만 쓴다면 과장 반응, 3개를 쓴다 그러면 비일관성, 4개를 쓴다 그러면 비정형성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정형성은 많이 쓰고 있지 않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가 거의 메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 이 신뢰도 척도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 척도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아니라 유효하냐, 쉽게 말하면 정상 범주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냐, 부적격이냐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척도별로 다 유효해야지 유효하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기업이 있고요. 한 개 정도는 유효하지 않으면 전체로 봤을 때 이건 괜찮다고 하면 전체로 봤을 때는 유효하다 라고 이제 신뢰도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척도 다 유효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가 떨어지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신뢰도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한 5에서 8% 정도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하위 10%, 그죠? 5에서 8%, 하위 5에서 8% 떨어지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봤을 때 하위 10%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무응답률, 응답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 체크한 경우, 그죠? 자, 무응답률은요, 기준을 살펴보면은 전체 문항 중에 좀 빡빡한 기업은 3% 이상 무응답했을 때 부적격 이렇게 하고요. 좀 여유 있는 기업은 5%까지 괜찮다. 5% 이상 무응답했을 때 부적격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빡빡한 기준으로 3% 이내의 무응답으로 하자라는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간혹 뭐 한 3개 응답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보통 이제 300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300개를 봤을 때 10개 이상 무응답 하지 않도록 하자. 9개가 이제 3%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문항에 응답하되 혹시 그래도 3%는 넘지 않도록 하자. 솔직히 무응답이 있으면은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무응답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못 받으니까. 좋게 응답했으면은 좋은 쪽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그죠? 자, 많이 묻는 질문.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문항이 30개다. 막 찍는 게 좋냐?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막 찍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무응답률 낮아지겠죠. 근데 내가 찍은 게 안 좋은 쪽으로 찍어버리면은 그냥 비워뒀으면은 0점 처리인데, 그죠?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균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비일관성. 자, 비일관성 척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게, 아주 다르게 응답한 정도더라. 보통 이런 문항들이 이제 쌍으로 곳곳에 배치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 쌍 정도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응답자의 평균 일관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일관적이다.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보통 이것도 한 4에서 한 8% 정도 떨어지니까
내가 하위 10%가 아니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또 하위 10%의 기준이 평균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일관성이 기준이 아니에요. 알겠죠? 평균 일관성을 딱 중간에 놓고 T점수 50점을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10개 쌍 중에 평균적인 애들 일관된 정도가 한 8개 정도더라. 그러면 그 8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한 3, 4개만 일관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 6, 7개, 8개, 9개, 10개 다 괜찮다. 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표준 편차 밖의 값을 갖다가 이제 부적격 기준으로 보는데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은 좀 더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항들이 이 비일관성과 관련된 문항이냐? 이런 식이에요. 예컨대 뭐 7번 문항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라고 물었고요. 뭐 205번 문항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 두 개의 쌍 자체가 일관성을 묻는 문항 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문항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자, 요건데요. 자, 여기 125번 문항에 내 주위 사람들처럼 나의 가정생활도 즐겁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또 195번 문항에 다른 집에 비해 우리 가정은 사랑과 우애가 거의 없다라고 물었어요. 요 두 개가 이제 일관성을 묻는 문항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겁다 라고 내가 응답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가정은 사랑이 거의 없다. 아니다 라고 응답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식으로 응답했다고 해볼게요. 예컨대 여기 정상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이제 84.1%고요. 자, 만약에 다르게 응답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즐겁다라고 했고 여기에는 우애가 또 거의 없다. 얘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2.7%인데 이렇게 응답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요 라고 이제 응답하게 되면은요. 일관성 척도뿐만 아니라 다른 또 척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문항이 여러 척도에 이제 관련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 다 예, 아니요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에 이제 일관성 척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지만 우애가 또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정생활 또는 즐겁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CWB 문항, 그죠? 반직업적 생산활동, 예컨대 뭐 반사회적 충동, 뭐 절도, 뭐 이런 거, 폭력 가능성 이런 거 관련된 문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세 개가 한 번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예, 아니요 이렇게 응답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비일관성 어떻게 우리가 마킹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가급적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간혹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 일관성 문항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계속 이제 일관되게 답변하려고 앞에 걸 계속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 응답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무응답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비일관적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응답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평균적인 일관성에 비해서 만약에 이제 응답 비일관성을 묻는 게 10개 쌍이라고 하면은 평균적인 일관성 정상의 범위가 한 8개 정도가 정상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기 다 정상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해가 실력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10개 다 일관적인 게 기준이 보통 아닙니다. 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가급적 일관되게 하는 거 맞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
신경 쓰다 보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또. 자, 일관성을 묻는 문항이 아닌데 학생들이 일관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예컨대, 자, 첫 번째 문항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가는 아티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이 응답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어떤 문항에서 나는 예술을 좋아한다. 그렇지. 음악가는 아티스트니까. 여기에 얘라고 응답했어요. 또는 5점 줬어요. 나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한참 뒤에 나와요. 나 아까 예술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나 미술 좋아하지 않는데 미술도 좋아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일관성이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일관성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술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음악이 좋아서 예술을 좋아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을 안 좋아해요. 미술 좋아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일관성 묻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을 물으려면은 아예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항들 보세요. 포인트들이 상당히 유사해요. 핵심이 유사합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즐겁다. 핵심이 똑같잖아요. 이게 일관성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일관성 묻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비슷하다고 일관성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거 볼게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는 잘 적응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시끌벅적이에요? 그게 아니죠. 적응되는지. 그죠? 정서 통제력 또는 상황 통제력을 묻는 거예요. 난 잘 적응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것이 좋다. 이거는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냐? 조용한 걸 좋아하냐? 외향성을 묻는 거예요. 이게 외향성을 묻는 겁니다. 두 개의 포인트가 달라요. 척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시끌벅적이라는 글자 가지고 혹시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앞에 거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항 풀 때 핵심 포인트 딱딱딱 짚어가면서 풀자. 비슷한 거, 자, 볼게요. 불쾌한 냄새에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편이다. 이것도 이제 상황을 갖다가 잘 통제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실내 공기가 탁해도 아까 냄새 같은 거 있었는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내 공기가 탁해도 별 자극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도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주 다르게 응답하면 이제 빌관성이 커지는데 조금 다르게는 괜찮습니다. 자, 뭐 5점 척도 같은 경우에 1, 2점 정도의 점수 차이는 큰 영향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앞에 뭐 체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큰 방향만 가지고 간다면은 뭐 1, 2점 왔다 갔다 하는 거 큰 차이 없다. 예컨대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저 그렇다. 나 그저 그렇진 않아. 약간 기분 좋아. 그래서 좀 아니다. 약간 기분 좋다 해서 2점 정도 줬어요. 칭찬을 들어도 담담하다. 뭐 칭찬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담담한 편이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3점 정도 줬어요. 이렇게 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눈물이 많은 편이다. 잘 모르겠는데 3점 줬어요. 쉽게 잘 우는 편이다. 난 그렇진 않아. 2점 정도 줬어요. 여기에 4점, 여기에 뭐 5점, 눈물이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극단적으로 벌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들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게 정상 범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0% 일관된 게 좋냐? 뭐 그렇긴 하지만, 그죠? 거기 신경 쓰는 게 더 머리 아프니까 어차피 우리는 결과 유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위 10%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더라. 거기 내용들 여기 써놨습니다. 아까 했던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못 독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일관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장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장 반응이란 건 뭐냐면요. 인성검사도 하나의 테스트다 보니까 잘 받아야 돼, 점수를.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너무 자신을 모범적으로, 과장해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려고 그렇게 과장해서 나타내는 태도. 다른 말로 그렇게 하면 거짓말 하겠죠. 거짓말 척도, 라이 스케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과장 반응 체크하는 거는. 자,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문항이 있고요. 그죠? 비일관성 묻는 문항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과장 반응도 다 피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는데, 한 문항이 어느 한 척도에는 플러스, 한 척도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그 척도가 영양과, 과장 반응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과장 반응을 이제 피하려다 보면 영양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 반응도 만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사람들 이제 엑셀로 쭉 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응시자들이 점수들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아주 과장 반응 만점 없어요. 다 이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다 영양을 희생해가지고, 그죠? 뭐 영양을 깠던지 희생했던지 해가지고 과장 반응 점수가 정상 범주 내에 과장 반응이 40점이다. 이게 유효한 값이 될 수 있는 거고, 과장이 60이다. 이게 유효한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 정도 안정적으로 극단적인 하위 10%가 아니면 된다. 자, 과장 반응 대표적인 질문들 이런 거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게 테스트라서 거짓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좀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거짓말한 적이 없어야지 채용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거예요. 누구나 이제 거짓말한 적이 있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거짓말한 적이 없다. 아니요. 라고 응답해야겠죠. 그죠? 5점에서 1점 척보다 아주 아니다. 1점 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이나 꾸지람을 들으면 누구나 속이 상하죠. 그죠? 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항 잘 보세요. 평행성 불가역 가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게 좀 가끔씩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가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만약에 이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요게 이제 과장 반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니까 다 들어봐야지 유식해 보여.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있는 가설이어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죠? 그게 없다는 게 맞고요. 실제 없는 거면 당연히 없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있든 없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과장 반응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자,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문항이 과장 반응만 묻는다. 그런 거 다 피해가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과장 반응을 다 피해가서 어느 정도 과장 반응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거에서 약간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과장 반응이 조금 나타나면서 역량을 더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묻는 거 어떤 거냐?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여기는 아니오겠죠? 그죠? 사람 다 진실만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은 화를 낸다. 그쵸? 가끔은 화를 내죠, 누구나. 그죠? 뭐 테스트라고 해서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 반응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다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죠. 100% 다 좋아해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공상에 잠긴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지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불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 명은 있겠죠. 그죠? 일을 잘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피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어떤 거에서 이제 조금 약간 과장 반응 점수가 올라가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척도에는 플러스, 하나의 척도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문항들은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피해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 피해갈 수 당연히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점에서 4점을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겠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와주려고 한다.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희생정신 있는 친구겠죠. 희생정신에 대한 이 척도일 거예요. 희생정신이 상당히 높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항상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5점 이렇게 주는 애들은 희생점수 거의 만점에 가까울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는 애들은 희생점수가 상당히 높을 거고, 항상이란 말 때문에 항상 대부분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 그 말도 도와주는 친구들은 뭐 만약에 이제 5점 준다. 그러면 희생 점수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과장했다고 보이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 5점 주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더 중요시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과장 반응은 정상 범주 안에만 들면 되고, 이 역량 같은 경우는 좀 좋을수록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좀 더 가서 이런 거는 한 4점 정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3점 주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4점, 3점. 저 같으면 4점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항상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5점 이렇게 중에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약간 과장 반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이제 상충되니까 둘 다 물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또 한 4점 정도 역량적으로 좀 가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낫겠죠. 정직한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 번도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2점 정도 주는 겁니다. 이게 아예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과장 반응을 묻는 건데, 남보다 앞서기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서기 위해라는 조건 때문에. 그만큼 이제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직하고 과장 반응 둘 다 묻는 항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개 더 볼게요.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난 적이 있다. 난 적이 없다. 만약에 이제 큰 소리가 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막 집이 싸우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CWB, 반사회적 직업활동, 약간 반사회성이나 폭력 절도 뭐 이런 쪽인데, 이게 또 과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 큰 소리 난 적이 전혀 없다, 한 번도 없다는 뜻이죠. 한 번도 없다는 과장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주는 게 좋냐? 이게 더 위험합니다. CWB가요. 그래서 한 4점 정도 주는 게, 차라리 이건 과장 반응 쪽으로 가는 게, 난 적이 뭐 거의 없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에 걸리면 더 위험하다. 큰 소리가 많이 나버리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쪽을 피해 가자. 그 다음, 남의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 이것도 이제 절도 뭐 이런 거 관련돼 있겠죠. 돌려주지 않은 적이 많으면은 이쪽에 걸리는 거고, 그죠? 또 돌려주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은 또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좀 피해 가려고 해서 한 2점 정도 주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그 다음, 묻는 거 답변해 볼게요. 자, 추진력과 리더십이 강해 지도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에 너무 최고점만 주게 되면 오히려 과장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거 뭐 다 높게 주면은 과장 반응 점수가 같이 걸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높다기보다는 걸려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약간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적합 될 정도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과장 반응만 묻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피해 가야지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커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역량과 과장 반응의 스타일 구분. 이것도 이제 독해를 잘못하면은 이게 뭐 묻는지 판단이 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된 적은 없다. 이건 된 적은 없어야겠죠. 그게 좋겠죠. 역량, 정직성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물으면 이제 과장만을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없진 않잖아요. 그죠? 일을 끈기 있게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건 이제 성취, 역질문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적어야겠죠. 아주 아니다. 나는 끈기 있게 해서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성취를 묻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거는 1점 이렇게 줘야 됩니다. 다음, 일을 잘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럼 적이 있냐 없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건 과장반이겠죠. 과장반의 느낌 알겠죠?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항상 이런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과장반응 T점수 평가 기준 예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50점, 사람들의 과장 정도 50점이면 53점 이하도 아주 유효하고요. 심지어 60점까지, 어느 정도 과장이 60점까지도 유효한데 그 60점의 느낌이 뭐냐? 보면은 자기 통제나 도덕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장하는 하위 10%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뢰도 척도의 마지막 비정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정형성. 자, 일반적인 응답값에서 벗어나는 정도다. 아주 yes or no를 답했을 때 사람들이 다 yes로 답하는데 대부분. 근데 이제 no로 답했어. 이런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yes로 답했는데 나만 no로 답했어. 이런 이제 아주 낮은 빈도로 응답하는 그런 문항에 대해서 거기 체크하는 경우. 이런 거를 갖다가 비정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항들 보면은 훨씬 더 이해 잘 가요. 자, 특이한 문항들이에요. 귀신이나 악령이 가끔 나를 지배한다. 아주 특이하죠? 여기에 예라고 응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아니라고 응답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당연히 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그죠? 특이하죠? 거의 어느 때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 공상에 잠긴다. 거의 어느 때나 공상에 잠겨요?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법을 어긴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니요. 이래버리면은 약간 좀 비정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하는 일은 되게 성공할 것으로 본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니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거 이제 평가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은요. 아, 이게 비정형성이구나. 그래서 피해가는 거다. 그죠? 특이한 건 피해간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등장하면은 피해간다. 그죠? 이거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 잘 없어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는 반생산적 직업활동 CWB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써있죠? Counter Productivity Workplace Behavior. 그죠? 자, 뭐냐? 조직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더라. 주로 이제 반사회성, 충동성, 무책임, 신체 질병, 정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하위 척도로 있어요. 주로 어떤 거냐면은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심한 우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은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라이 막는 거. 그죠? 또라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 막는 거. 그죠? 자, 이런 문항, CWB 문항은 무조건 들어가는데요. 한 10% 내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응답자만 부적격됩니다. 그래서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요, 뭐, 보면은, 문항들 보면은요, 반사회성, 충동성 이렇게 있는데, CWB도 완전히 피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성에 뭐 빵점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요, 뭐 30점, 40점이어도 유효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70점, 80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충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결국 이제 이것도 역량과 상충돼서 어느 한쪽으로 좋은 쪽을 평가하면은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빵점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 점수 없고요. 뭐 한 2, 30점 어느 정도 뭐 CWB가 다 있습니다. 다 있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항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피해가야 되는 거. 자, 뭐 반사회성,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거 피해 가셔야 돼요. 거짓말 한 적은 한 번이라 있을 수 있지만 부정행위는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남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그래도 피해 가야 돼요. 이런 거 다 피해 가야 된다. 이런 걸 뽑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충동성. 불을 보면 현혹된다. 큰일 나겠죠. 만약에 이제 뭐 GS 칼텍스 같은 정유회사예요. 그죠?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문항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불 잘못 저지르면은 회사 전체가 휘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피해 가셔야 돼요. 자, 무책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있다. 피해 가야겠죠. 실제로 내가 그런 적이 있더라도 이런 검사에서는 피해 가야 됩니다. 지각 또는 결근을 한 적이 있으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이제 이 친구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할 때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문항들 읽어보면서 실제로 나는 그러지만 이렇게 응답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신체 질병,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타내면 안 돼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위상 가다를 겪는다. 대부분 다 겪는 사람들 많죠. 술만 마시는 친구들은. 그래도 겪는다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음식이나 맛이 다 똑같다. 뭐 맛있는 거 안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뭐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서불안. 이유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 뭐 그럴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길을 걸을 때 길바닥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 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돼요. 뭐 온몸에 기운이 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근데 이 CWB 같은 경우는요, 신뢰도와 다르게 정해진 하위 척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문항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예컨대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법규, 규율 미준수, 법규 저항 이런 거 관련된 문항이 많고요. 제조업이다. 생산 파괴, 뭐 금융업이다. 절도, 서비스업이다. 사람들 간의 어떤 신체적 위협, 무시 이런 문항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연구소 내에서 그 CWB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들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회사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세트를 골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다 뭔가 이제 한 번쯤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인자다.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하는 것들 좀 많은데, 예컨대 뭐 회사나 사무실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공용 자원을 남용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뭐 강의실이나 이제 뭐 그런 물건들을 가져간 적이 다 있지만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CWB는 가급적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답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딱 CWB만 묻는 것 같다. 그런 거 다 피해 가셔야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과를 한 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한 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계속 생각난다. 계속 생각난다. 뭔가 좀 강박증 뭐 이런 거 같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화를 낸 적이 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래서 괜찮아요. 근데 바로 화를 낸다. 바로 화를 낸다? 이러면 이제 충동적이란 거죠. 걱정이 생기면 고민을 오래 하는 편이다. 좀 안 좋은 것 같죠? 어렸을 때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회사에 불 지를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피해가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도 다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가중치가 낮아 보이는 문항 속도는 적절하게 조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CWB 문항에도 특정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가 있겠죠. 심한 것들은 좀 가중치가 있을 거고 좀 덜 심한 거는 가중치가 낮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절해도 됩니다. 불필요한 회식 자리는 웬만하면 피한다. 아니오라 응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회식 자리는. 근데 이제 예라고 응답해도 되고 5점 속도 중에 한 4점 정도 응답해도 큰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응답자들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편이다. 뭐 난 좀 그래. 이런 거 이제 큰 예라고 해도 괜찮다. 어느 정도 4점 정도 줘도 괜찮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큰 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불안하다. 어느 정도 불안할 수도 있겠죠. 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적절하게 조절해도 된다. 그 다음 이제 결국 이게 중요하죠. 하나의 척도에는 플러스, 하나의 척도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문항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점에서 4점 가야 되는데, 그죠? 자, 법을 어겨본 적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묻고 있어요. 준법성. 어긴 적이 없으면 상당히 준법성 높겠죠? 그럼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과장 반응. 묻는 거겠죠. 누구나 해본 적은 있겠죠. 작은 법이라도, 그죠? 그리고 이거 법규 저항, 뭐 이제 이런 CWB도 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라고 응답하게 되면은 영양에는 안 좋겠죠. 어겨본 적 있으면은, 그죠? 과장 반응에는 좋겠죠. CWB는 안 좋겠죠. 그죠? 막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한 2점 정도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적당히 점수 주란 얘기예요. 그죠? 2점. 2점 정도. 이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없는 쪽으로 가자. 만약에 yes or no다. 그러면은 어겨본 적이 있다라고 물었으니까 yes라고 하면 되겠죠. yes. 이게 더 딱 두 개만 문다면 이게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 시간에 강박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죠. 강박의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에는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심하잖아요. 강박의식은. 그죠? 그래서 강박증. 여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 2점에서 4점 사이에서 이런 거 뭐 3점 주자. 뭐 그렇진 않다. 2점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난다. 그죠? 질투가 이제 난다. 질투가 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충동적이거나, 그죠? 사람들 시기하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질투가 나는 것도 오늘 정상적이죠? 안 난다 그러면 또 과장 반응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뭐, 가급적인 CWB를 피해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이게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2점 정도 주자. 자, 많이 묻는 질문. 폭력, 방화. 심한 CWB 문항은 무조건 피해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무조건 피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심한 것들은요, 가중치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가자. 자, 그 다음, 가짜 문항입니다.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 그런 문항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 문항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보통 한 10대 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짜 문항하고 간접평가 문항하고 우린 구별 안 돼요. 예컨대 뭐 건물을 볼 때 창문을 먼저 본다라는 그런 문항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뭐 묻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짜 문항일 수도 있고 간접평가 문항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3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죠? 뭐 4점 줘도 상관없고, 뭐 2점 줘도 상관없습니다. 간접평가 문항 결국 뭐 묻는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척도별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해볼 거예요.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감을 잡는 겁니다. 이게 뭘 묻는지 막 의도를 생각해서 뭐 영양 중에 이건 뭐고 과장 반응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지고 응답하면은 완전 시간 모자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 핵심 찾아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가는 거. 그 연습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 몇 개 없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온라인 인성검사 같은 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죠? 시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뭐, 솔직하게 1대1로 물어봤을 때는 확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잘 알아들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었다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약간의 그 과장이나 이런 게 좀 스킵하고 넘어간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성검사는 적합만 나오면 되잖아요. 적합이 나오기에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제 어떤 실제 이제 인성검사 스타일을 보면서 저랑 같이 체크해보는 그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인성검사의 스타일을 제가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충분한 얘기예요. 실전 체크하는 것까지 계속 해볼 거예요. 그래도 불안할 리 없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은 무료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인성검사, 뭐 사람인 같은 데 있어요. 해보거나, 아니면은 인적성 문제집 뒤편에 있는 인성검사 있죠? 그거 해보세요. 돈 내고 하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돈 내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이제 특정 기업 인성검사 있는 경우 있어요. 모의 인성검사예요. 실제 그 회사 역량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좀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좀 검증 안 된 게 좀 있다. 알겠죠? 오히려 혼란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좀 부적격 확률을 높여가지고 부적격 됐어. 또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사게끔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둘째, 또 시중에 이제 모의인성 검사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실제 인성 검사에 없는 항목들이 들어가요. 이 적성 알아볼 수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 항목들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나는 기술적인 능력 활용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뭐 이런 문항들이 많아요. 나는 통계적인 걸 좋아한다. 이런 문항이 많은데 실제 인성 검사는 이 자기가 성향 묻는 거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 서비스 직군에 올린다. 어디에 더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생산직에 올린다. 1순위 생산직, 2순위 연구 직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직업 선호도 검사 항목인데 이제 그걸 넣으면은 이제 더 내용은 풍부해지겠죠. 그죠? 내 성향까지 나오니까. 근데 실제 인성검사는 그런 항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실전 인성검사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